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저는 주말부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부부를 한다고 부러워하시는데요. 6살과 3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워킹맘에게 주말부부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보고 싶을 틈이 없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면 애들 씻겨야죠. 재워야죠. 그러고 나면 저도 골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남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분리수거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슨 그렇게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는지 그 쓰레기를 혼자 정리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요.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서럽게 하는 일이 요즘 벌어지고 있죠. 쓰레기 대란 많은 분들 함께 겪고 계신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생생한 경제, 더 상생하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 인터뷰인데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제, 이 쓰레기 대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이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저희 연합회는 재활용 단체들이 회원으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에서부터 가공까지 업체들이 또 저희들 회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물상에서부터 가공업체 그리고 일부 주부 모임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이 안에 있는 단체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한 95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 쓰레기 대란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이 이 안에 다 계시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반응들이 어떠세요? 이 대란을 바라보는 그 회원들은요? 네, 좀 걱정하면서도 앞으로 이제 이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차근차근 오늘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쓰레기 대란이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론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단 나타난 그 단편적인 원인은 중국이 안 받겠다. 이 재활용 쓰레기를.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수거 업체에서도 거부한 이런 사태인데요. 사실 단편적인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안 받겠다라고 선언한 거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물론 중국에서 수입을 차단하는 바람에 네. 이런 사태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은 이제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네. 이 업체들이 일괄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대금을 지급하면서 재활용품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네. 한 달에 5,000원입니다. 네.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괄 수거에 오는데 그중에 돈이 되는 것이 있고 돈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수거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달에 얼마의 돈을 주고 그냥 네. 다 한꺼번에 가져온다는 가져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고지라든가 고철이라든가 페트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좀 유가성이어서 좀 이게 돈이 좀 되는데 나머지 이제 지금 대란이 일어난 이 비닐류. 네. 우리가 얘기했던 이건 복합 필름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입찰로 인해서 일괄로 이렇게 이걸 전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 페트라든가 고지라든가 단가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돈이 들어간 부분을 보존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50% 이하로 폭락을 해버렸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수거해 갈수록 손해보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그 비닐 같이 돈 안 되는 거를
처리해야 하니 이제 이걸 거부를 하겠다. 이게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시민단체에서는 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최재성 사무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 그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재활용 쓰레기 대란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먼저는 이제 중국에서 재활용 폐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 네네. 이제 실제로 금지된 건 올해 1월이지만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작년 7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1일 날부터 이제 대란이 생겼는데요.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재활용 수거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제도 자체는요. 네. 이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해서 영어로는 EPR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활용품을 생산내는 주체가 재활용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재활용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업체도 있고 선별업체도 있고, 네. 이것이 자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어찌 보면은 이게 정부의 규제와 또는 이제 시장 경제적인 유인책이 잘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까지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환경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또 그리고 그 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거업체들은 이익이 되니까 열심히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주민들은 재활용 품을 버리기만 해도 일괄적으로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네. 어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재활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리 재활용품이 많이 나와도 경기가 좋으면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많이 네. 나올수록 좋은 일이고요. 네. 이제 그런 사이에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잘 돌아가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네. 이제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과연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는 많이 나오고 많이 재활용되면 좋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최근 집집마다 쓰레기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네. 포장 쓰레기죠. 네, 사무총장님 이제 그 말씀은 저희가 조금 후반에 하도록 하고요. 그건 근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이제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부진했고 또 예전처럼 대충 버려도 다 가져갔던 시절과는 다르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정부가 대책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렇다면은 처리 비용을 줄여주겠다. 그동안은 사업종 폐기물로 분류해서 1톤당 25만 원을 주고 처리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5분의 1 가격으로 처리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렇다면 제가 회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이러한 환경부의 대책, 업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업체에서는 와닿는 게 없다고 보고 있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폐비닐 중에서 다 골라내고 정말 못 쓰는 것이 고리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골라낸 부분은 이제 고용연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질 재활용하는 제품 만드는 데로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 됩니다. 소각하는 부분은.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존 받아봐야 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 가격 얼마나 된다고 그걸 지금 대책으로 내놓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정부가 지금 내놓은 이 중재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방금 회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네. 하나 더 생각할 점은 본래 우리가 이제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건 불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염된 부분들만 넣도록 돼 있는데 그 취지는 이렇게 소각했을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죠. 네. 그럼 이렇게 정부 측 주장대로 대책대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에 이제 부담을 주는
결과로 나가게 되고 업체 입장에서도 별다른 큰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요. 그 시민단체에서는 아마 그 근본적인 대책은 결국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시민단체에서는 근본적인 대안 어떤 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딱 떨어지는 대안을 지금 당장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된 거잖아요. 네. 또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해서 또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재활용품 또는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노력, 네. 그다음에 철저한 분리수거, 그리고 이제 시장 환경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모여서 함께 토론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주민들과 또 업체와 국가가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무총장님 감사하고요. 사무총장하고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우리 이제 근본 이제 대안을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원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재활용 쓰레기 자체를 줄여야 한다라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업체의 대표이신 우리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대안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안은 이제 우선 지금 위급한 상황을 빨리 지금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이제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걸 아까 이제 우리 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또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우선 수거업체들이 지금 수익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수익을 보존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등에서 받는 그 재활용 판매 대금 이것을 우선은 좀 안 받도록 이렇게 해서 우선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지 않고 아까 고지나 고철이나 페트라든가 수익이 되는 부분은 돈을 좀 받더라도 이게 수익이 안 되는 그 비닐류, 우리는 복합 비닐류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을 보전해 주는 다시 내놓는 이런 방식으로 우선 좀 해서 수거업자들이 좀 이제 이게 좀 숨통이 트이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수입이 지금 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적체돼서 또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 됨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선 수입을 좀 차단해 주는 게 좋겠다. 페트하고 이제 고지 쪽에. 네, 이제 그거는 정부 측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것들을 수거하시는 업체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아까 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좀 클린 디스차지를 해야 됩니다. 클린 디스차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용기도 깨끗하게 씻어서 내보내고 또 뭐 우유팩도 예를 들면 우유 들은 상태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해서 재활용 비용이 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배출을 해주면 재활용도 더 효과적으로 되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잘 또 재활용 되더라도 또 제품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유, 이거 수거하시다 보면은 곤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때 제일 곤란하세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재활용품에 안에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같이 그냥 버려버린다거나 음식물 묻은 상태로 버려버리게 되고 그러게 되면 또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또 그거 재활용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씻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이물질이 이제 막 이렇게 포함돼서 같이 무차별하게 버려버렸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나눈다는 게 좀 어렵고 무리가 되지만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스템적인 보완을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우리가 1차적으로 깨끗하게 이 재활용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나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시간이 쏟겨가지고 지금 아까 이게 숨통을 트이는 데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EPR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 텐데 EPR 분담금을 조기에 좀 풀어서 여기에 좀 지원이 되도록
해가지고 좀 숨통이 트이도록 해주면 요 상황도 좀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 타이틀처럼 생생하게 상생하게처럼요 깨끗하게 분리해서 환경과 함께 우리 주민들도 우리도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또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민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나도 가고 싶다. 세상의 모든 딸들을 위하여 유해 성분 없는 친환경 립스틱 립 올마이티 율립,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 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퀴즈를 내드릴 테니까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 2부 으라차차의 주인공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이 단어는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직의 내부자로서 조직의 불법 행위나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영화 내부자들의 명대사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네, 이 이병헌의 영화 속 캐릭터를 떠오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따가 2부에 이어지는 내용 들으시면 이 단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기 드릴게요. 1부 내부 고발자, 2번 외부 감시자. 1번 내부 고발자, 2번 외부 감시자. 샵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양한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할 텐데요. 수요일은 상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웃어야 을이죠, 을. 을이 웃어야 한국 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인데요.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님, 개그맨 정범균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네. 우와, 왜요? 우리 정범균 선생님 개콘할 때 제가 어마어마한 팬이었거든요. 네. 진짜 범균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공연하고 네. 그다음에 육아하고 요즘 거의 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빠로. 네. 네. 우리 으라차차에 왜 오게 되셨는지 좀 알겠어요. 보도 채널의 개그맨이라니. 네, 그러니까요. YTN 건물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와봤어요. 네. 지금 제가 네. 왜 여기 와 있는지 네. 저는 사실 이제 배우러 왔어요. 이제 경제나 이렇게 우리 돌아가는 거를 제가 아직 좀 미숙하니까 배우는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사실 뭐 주식 투자 이런 건 줄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 좀 얻으려고? 그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어떤 느낌인지 이제 네. 좀 배워보려고요. 안타깝게도 이 코너는 주식 투자 이런 얘기 없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약자. 우리 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 정범 선생님도 을의 자식? 흑수저? 을의 자식이에요? 개그맨 나올 때도 약간 그런 냄새가 풍겼어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굉장히 서민들을 위해서. 네. 맞아요. 저는 굉장히 을이에요. 네, 저희 아버지는 또 굉장히 이렇게 뭐 흑수저다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수저로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아버지도 그냥 건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네. 그런, 서민. 네. 우리의 딱 그냥 자화상 그런 느낌이셨습니다. 근데 범균 씨는 연예인이니까 사람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지 을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매주
간택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코너를 짜지 않으면 누군가 써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뢰의 입장으로 살고 있죠. 지금도 그렇고 여기도 간택받아서 PD님이 갑이고요. 저는 을입니다. 그렇네요. 제가 간택을 했네요. 예, 지금 저 자세도 저는 굉장히 을의 자세고 PD님은 팔짱 끼고 굉장히 갑이에요. 겸손하게 이 코너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안진걸 시민위원장님은 사실 그 지난 몇 년 동안은 을 오브 을이었어요. 지금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여기저기 부르는 것도 많고 그야말로 봄날 갑의 위치에 계신 게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여전히 네. 서민들과 함께 길거리에 또 그런 생생한 노동의 일자리 현장에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예전보다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은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 뭐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네. 알바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한다든지 방금 우리 정봉규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상생 경제가 되려면 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일한 만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는 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지금도 거의 똑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대한민국 사실 우리가 을이에요? 갑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을과 갑, 물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우리가 용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이 살아가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인데 네. 언제부턴가 특히 IMF를 전후해가지고 어떤 해고라든지 네. 갑질이라든지 행포 이런 게 막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갑을 문화가 확실하게 그전에도 계약서에도 갑을 써져 있었는데 네. 그때에도 함께 일하는 식구들 뭐 그래도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후로 IMF 위에 너무 살벌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지위가 열악해지고 비정규직이 되고 막 채증도 못 받고 네. 막 행포를 당하고 막 잘려도 어디 막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이런 일이 막 반복되면서 갑을 문제가 본격화된 게 네.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갑과 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경제적 지위, 경제적 위기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을화차차 상생 경제는 우리가 좀 이런 을과 갑 이런 부분들을 좀 떠나서 사람으로 보고 그 직업군의 그 고유한 가치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코너예요, 범균 씨.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혀요. 예, 갈수록 그런 뭐랄까 사회 현장 밑바닥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데 뭔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 네. 이렇게 많이 스튜디오 나오시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범균 씨도 그런 사람들 나오면 그 서민들의 얘기를 잘 듣고 개그로 연기로 이렇게 표현해줘서 또 다른 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을 오브 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을치고는 우리 위원장님이시라서 그런지 역시 장이라서 티도 메이커 티를 입고 오셨습니다. 아, 그런가? 예, 메이커예요. 정확한 메이커입니다. 르로 시작하는 메이커를. 아니, 근데 아마 이거 이게 장급 아니면은 다시 이제 보세라든가. 이게 아마 그거 있잖아. 옛날에 그 흉내내는 메이커 아닌가. 여러분들 제가 동네 시장에서 샀어요. 저 브랜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유행했었던 르모입니다. 하지만 네. 저는 네. 진짜 을이에요. 메이커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동대문이에요? 예. 요즘 동대문 얼마나 비싼데? 이거 와이프가 네. 뭐 하나 사다 줬습니다. 여기. 떠준 건 아니고? 그 정도 을은 아닙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을화차차 좋습니다. 상생경제. 자, 이번 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인공을 먼저 모시도록 할게요. 먼저 그냥 소개 먼저 할게요. 이해관 KT 세노조 경영감시위원장입니다. 네, 지금 미스코리아들이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갑이 등장할 때 나오는 그럼요. 음악이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 이분이 을이다. 아니, 을이 갑이다. 이런 네. 의미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을도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네. 위하여. 자, 우리 이해관 위원장님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KT 공익제보자로 해고됐다 복직한 이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근데 KT는 잘생긴 남자를 해고하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분을 해고하는 건 범죄 아닙니까? 좀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을화차차의 주제가요. 스스로 을이 된 내부 고발자예요. 네. 왜냐면 그 얼마 전에 우리 조연아 대한항공 상무인가요?
그분이 다시 경영 복귀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범규 씨 그 뉴스 들었을 때 어땠어요? 뭐 칼 호텔 사장님으로 복귀한다. 이 정도만 봤고 그 대문밖에 잘 못 봐가지고 그 뒤에 바로 애기 봤어요. 네. 아, 나 정말 너무 이해한다. 그때 세상을 떠들썩한 땅콩 회항 사건이죠. 그러면서 회항뿐만 아니라 거지라는 사무장님, 스튜어디스들을 막 무릎도 꿇치고 뭘 집어 던지고 전형적인 욕을 갑질. 하고 뭐 그 이유도 그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본인이 매뉴얼을 착각하고 또 본인이 처음부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야, 땀 흘려 일하는 우리 직원들 다 누군가의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럼요. 소중한 귀한 아들, 딸들이고 형제이고 친구들인데 야, 대한항공 가서 잘 살아보다 했더니 그런 인간보다 못한 취급,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결국은 그 사무장님, 박창진 사무장님이라는 분은 뭐 저희 쉬었다가 한직을 헤매고 최근에 뉴스보도 보니까 충격적으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막 종양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그래놓고는 그 조현아 부사장은 처벌도 미미하게 받았는데 카로텔 사장으로 복귀하는 거 보면서 심지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한 거에 대한 어떤 씁쓸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 불러놓고 갑자기 한마디 인사 한번 하시고 지금 하려고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기네. 내가 이거 잘해야 돼. 자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했던 피해자가 바로 내부 고발자잖아요. 내부 고발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신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내부 고발자 우리 이해관 KT 세노조 경영감시위원장인데 본인이 왜 내부 고발자가 됐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이거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제가 얘기하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그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이 투표에 뽑히게 만들면 뭐 굉장히 우리 관광 수입이 올라올 것 같이 이런 분위기를 잡아갖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한테 숙제로 몇 번씩 전화 투표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전화 투표를 주관한 게 KT입니다. 그런데 001-1588-7715 제가 번호도 안 잊어먹습니다. 그 국제전화 번호로 시행된 투표인데 이게 국제전화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뭐 가짜 국제전화 사건이죠. 그래서 KT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던 거죠. 부당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게 됐고 내부 고발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저는 뭐 여러 보복 행위를 당한 끝에 해고됐다가 2016년도에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맨 처음엔 당연히 국제전화인 줄 알았고요. 이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 추진 명예위원장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윤옥 여사였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만 국제전화로 투표를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국내 투표로 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자꾸만 언론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우리나라만 국제전화 투표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국제전화가 아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전화를 한 사람이 그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으로 한 거잖아요. 애국 마케팅이 대단했죠. 범규 씨 기억나요 이 사건? 그때도 애보고 있었어요? 이거 몇 년 전 일인지 사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 2011년도. 2011년도.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때 뭐 했어요? 2011년도에요? 군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 그렇지. 나라를 지키느라고 아마 이런 분들이 신경 쓰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국제전화가 아니었고 그럼 이거 왜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참여연대랑 저랑 뭐 이렇게 그 검찰에 고발을 하겠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 이유는 이 버나드 웨버라는 사람이 주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유네스코나 이런 국제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버나드 웨버 사람 이름이에요? 뉴세븐 원더스 재단이라고 해서 그 아무튼 세계 무슨 7대를 최근에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 자기들이 선정했어요. 그러면서 막 투표를 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평가를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뭐 7대 미인 선발대회도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분은 이게
돈을 버는 사업이다. 이걸 아주 까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이건 엔터테인먼트고 재밌는 전화투표로 우리 전 세계인들이 한번 장난을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 넘어오는 순간 나라를 살리는 외국 마케팅으로 돌변하고 이게 국제 경쟁이어야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전화 번호를 쓰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비싼 요금을 또 이제 물을 수가 있죠. 국제전화니까. 네. 이렇게 갖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저도 참 궁금한데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는 그 KT가 그러니까 국제전화로 해서 더 많이 번 돈이 얼마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고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외부에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사 내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성원이시니까. 네. 그때는 어땠어요? 회사에 이제 그 교섭도 요구했고요. 그 당시 이제 노조통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섭 창구 하는 회사 관리자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느 회사도 그렇지만 이런 것이 회사가 KT가 굉장히 그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역적 비슷하게 몰릴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내부에서 전혀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만히 있어라. 크게 다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죠. 야, 이게 사실 영화 내부자들의 지금 이병헌이 지금 실존인물 아니에요? 외모도 좀 비슷해요. 예, 외모도 비슷하고 성씨도 이해관 이병헌. 아니 그러면은 진짜 무서우셨을 텐데. 그러게. 사실 영화 보면 장난 아니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내부 고발하면 약간의 뭐 불이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회사가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그리고 상식선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사과할 줄 알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불이익 정도는 내가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약간 감수하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서웠으면 제가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KT라고 하는 국민기업이 네. 국민들을 속인 거거든요. 국제전화가 아니면 그냥 국제전화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국내전화 요금만 받으면 되는데 국제전화하고 속이고 거기다 요금까지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이건 이해관 선생님 주장뿐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다 방통위 신고해가지고 감사원 방통위에서도 사실로 인정하고 과태료까지 이제 KT에 물린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근데 지금 우리 범균 씨도 애기 아빠고 우리 안진걸 위원장님도 이제 아빠고. 위원장님도? 예, 군인 아들이 있는 아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50이었죠. 그럼 자녀는요? 네,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막 가장 많이 들 텐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요즘 무슨 얘기를 하는 저희 신랑한테 불의를 보면 참아라. 꼭 참아라. 너에게는 그 정의보다 처자식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진짜 하거든요. 범규 씨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에 대해. 저는 요즘 고등학생들만 봐도 참아요. 네, 너무 저는 무서워. 항상 학생들을 봐도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녀야 돼요. 왜냐면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어쩔 때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워. 왜냐면 내가 다치면 우리 집안이 다쳐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아니 어떡해요. KT는 누군가 구할 수 있지만 위원장님 가정은 누가 구합니까? 나 지금 탓하고 있나요? 자, 그때 어떠셨어요? 그 갈등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벌어놓은 돈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 처음부터 해고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못했을까요? 훨씬 더 복잡했겠죠. 셈법이. 그런데 약간 불이익 저는 이제 노조 활동하면서 좀 찍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진급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정도 선의 불이익이야 감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회사는 제 얘기가 거짓말이고 네. 예, KT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거꾸로 저를 고발도 했고요. 네. 예, 저한테 3억 원의 그 회사 명예훼손했다고 3억 원의 그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저를. 아니 그럼 아내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아내분 입장이 되게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답답하죠. 그 이제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거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해고될 수 있고 3억 원 정도 피소를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럴 것 같아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내분의 입장 이렇게
어떠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뭐 그런 거를 그 얘기하고 한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시간이 가면서 네. 이제 당한 거죠. 제가 회사는 저를 가평 제가 그 당시 안양 살았는데 경기도 가평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만두란 뜻이네요. 네, 그래서 출퇴근에 사택도 주지 않아 갖고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이제 쪼이니까 집에서도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막 받으니까 집에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네.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그렇게 뭐 저를 갖고 뭐 그때 뭐 막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죠. 네. 그 위원장님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회사에서 결국은 이런 대접과 이런 그걸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공익제보자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회사에서 승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그 회사가 국민들을 속이고 다치게 하는 잘못된 일들을 이렇게 예방해 줌으로써 그 회사를 지켜주는 일이거든요. 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김강호라고 하는 부장님까지 지낸 분이 현대자동차의 결함을 내부 제보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다 사실로 받아들여져서 처음에는 해고됐는데 다 이제 복지가 오르셨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년에 자료를 냈는데요. 이런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제보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준 게 378억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회사를 정말 살린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사회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도 정말 좋은 바람을 주신 건데 이제 그렇게 해고를 당하고 10년? 10년을 아닙니다. 이번 4년. 이번에는 3년. 네. 범균 씨 3년간 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저는 사실 대단하시기도 대단하시지만 정말 힘들었을 거를 알거든요. 근데 더 알겠다 그 마음을. 그렇죠. 더 대단하신 거는 사실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 아내분이 일 없다고 스트레스 많이 주시나 봐요. 저희 와이프가 무조건 나가라 그래요. 그래요, 맞아. 벌 수 있으면 다 풀이나도 벌어야 돼. 젊었을 때 벌어야 된다고 항상 나가라. 맞아. 노후가 늘 불안하거든 우리가. 아니 지금 그거 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 포커스를 지금 내부 고발자인데 내부 고발자 아내한테 자꾸 감정이입을. 아니 왜냐면 내부 고발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 안에 지지. 보이지 않는 이야기도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가장으로서 아내가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생계를? 저는 이제 그 노동조합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이렇게 출연해서 생계를 도와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아마 회사는 그 소송 비용을 제가 감당 못해서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참여연대나 호루라기 재단이나 이런 그 시민단체들에서 무료 변론도 해주시고 이런 도움을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3년 만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원직복직해서 또 이렇게 한꺼번에 그 못 받았던 월급도 다 돌려받았죠. 그때 어떠셨어요? 딱 복직 딱 판결 났을 때 우셨어요? 진짜 눈물 나죠. 어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기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길 줄 알았어요. 1심 때 제일 떨렸고요. 1심 때는 이게 정말 질 거를 생각하면 제가 그 후회되고 막 이럴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부정하게 될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고요. 이제 2심에서도 이기고 뭐 대법원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이제 조금 편해지고 특히 때가 이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법부가 이제 조금 뭐 보수적이다 뭐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라서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을 제가 지면 그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는 의리 이길 수 있는 사건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사라지죠. 네, 그래서 안심을 많이 시켜주셨죠. 네.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말 하셨잖아요. 지면 내가 살아왔던 걸 후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서 고발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고 그게 사회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안 위원장님 어때요? 이 내부 고발자들이 고발한 후에 그러면은 이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보완돼야 될까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바로 우리 그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 보호에 좀 미흡했다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더 분발해야 되고 또 이 부패방지법상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분야의 신고만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3년도에 그래서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법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민간 부분이나 민간 부분과 공익 분야가 이렇게 결합돼서 벌어지는 어떤 부정이나 비리를 신고하는 것도 이렇게 보호하는 것으로 점점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도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제보한 거, 이분들이 제보를 했을 때 보상금 때문에 설령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요. 그게 발전이 결국 회사에 있다면. 불리를 넣는다 하더라도 보상금이 엄청나면 네, 맞습니다. 회사에 잘리더라도 살 수 있을 정도여야 그럼요.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그 작은 문제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어떤 실수가 있냐면 이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만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보하다 보면 언론에도 제보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제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복지 급여를 수천만 원을 이렇게 부정수급한 것을 제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인천의 한 구청이 제보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한테 안 왜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안 했냐 하면서 네. 쫓겨나지 않는 법과 제도 관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적이긴 하지만 설령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용기 내서 제보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보는 실제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415만 명에게 지급한 돈은 41억밖에 되지 않아요. 보상금이. 네. 근데 아까 국가나 국민에게 도움을 준 돈은 378억을 했잖아요. 10배 가까운 돈을 네. 국민을 막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드리자고요. 그래서 그런 용기도 드리고 박수도 보내고. 네. 네, 어휴. 물을 쏟았어요. 흥분했어요. 닦고 가세요. 네. 의리 웃어야 한국경제가 웃는다. 으라차차 상생경제 오늘 첫 코너로 스스로 의리된 자 우리 내부고발자와 함께 했는데요. 범균 씨 그럼 어때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부고발자 될 용기가 좀 생겼나요? 일단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지 보고. 아니 그리고 그렇죠. 퍼센테이지 중요합니다. 보상금. 보상금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그럼요.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용기를 저는 지금 어디 고발할 게 없어요. 저는 어디 소속돼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고발할 데가 없는데 뭔가 좀 내부 고발자라고 손가락질한다든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좀 파이팅 있게 주변 시선에서 그다음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이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부 고발자가 좀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내부 발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와, 맞아요. 내부 발전자. 내부 고발자라는 얘기 자체를 내부 발전자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 훈훈하게 끝낼게요. 우리 이해관 위원장님이 그동안 애쓴 우리 아내분께 음성편지 한번. 와, 좋네요. 아니 한 번이라도 고맙다. 야, 나 같은 내부 고발자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울지 마. 자, 제가 음악 깔아드릴게요. 한번 자 이름이 뭐예요, 아내분이 소감이? 예, 조미연이고요. 미연아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오랜만에 그렇게 불러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미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직해서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내부 고발자 대부분이 복직이 안 됐어요. 회사가 바보들이 아니라서 공익 제보했다고 해고시키지를 않습니다. 다른 꼬투리를 잡아갖고 해고를 시키고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성공한 내부 고발자라고 이제 이렇게 자조적으로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해요. 정말 빚진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네, 공익 제보자 모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도 어려워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정말 시민 여러분들도 좀 공익 제보자들한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안진걸 위원장님이나 정범균 씨 말씀하신 대로 좀 합리적으로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시라고요. 난 그래도 복직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그래도 복직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유, 정말 아내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으라차차 첫 시간 내부 고발자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더 생생한 의뢰 이야기로 다시 올게요. 오늘 내부 고발자 정답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내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